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억만전전 CMO 몰루 CF 푸디. CW 와식입니다. 와. 저희 저번 시간에 팀원 UMF의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를 다뤘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 화에 대한 약간의 스포일러를 했었죠. 어떤 이야기를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이커머스 경쟁 구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죠. 쿠팡이랑 C커머스라고 하는 중국발 이커머스들이 우리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스타트업들이나 버티컬 이커머스들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은 진짜 그냥 넘사벽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맞아요. 거래액도 거래액인데 작년에 3, 4분기 둘 다 흑자 났다면서요. 먼저 쿠팡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됐는지를 얘기해 볼 건데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요 유통업체를 발표한다고 치면은 백화점이랑 대형마트 3사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이랑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14년에 쿠팡이 로켓 배송을 런칭을 해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주문을 하고 나서 12시간 안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약 3만 평 규모 물류센터를 설립을 했다고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는 왜 물류업체를 쓰면 되는데 왜 새롭게 물류센터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만드냐라는 물음이 좀 있었는데 그걸 가뿐히 상쇄하는 효과를 얻어서 지금은 굉장히 성장을 했죠. 그쵸.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인프라 굳이 왜 새로 만들어서 출혈 경쟁을 하느냐라는 시각으로 보면은 다분히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물류 시장이 원래 좋았어서 더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처럼 뭐 일주일씩 걸리고 이런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기존 물류 업체를 사용을 하더라도 1, 2일 만에 배송이 가능했는데 굳이 12시간 아니라는 그런 이점이 중요할까였는데 한 번 경험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여서 먹혔을까요? 빨리빨리의 민족. 맞아요. 여기 빨리빨리 민족에게 만족스러움을 가져다 준 그 회사였던 것 같고 그래서 좀 타임라인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2014년에 쿠팡 로켓 배송을 런칭하면서 매년 5천억에서 1조 단위의 영업 적자를 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15년에 10억 달러 투자하고 18년에는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계속 이렇게 무리한 물류센터 건설과 함께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푸디님이 말씀하셨듯이 22년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그래 22년이에요? 이게 3년 아니고? 네. 그럼 흑자 난 지도 꽤 됐겠네요. 작년 쭉 하면. 그쵸. 그래서 공고히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뒤늦게 다른 커머스 플랫폼에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는 네이버랑 카카오 커머스가 사업을 확대를 했고 2020년에는 신세계에서 온라인 사업에 1조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로켓 배송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먼저 출시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굉장히 컸고 물류센터도 엄청 많이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몇 개 정도 있냐면 몇백 개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로켓 배송을 커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몇백 개 규모예요? 네. 물류센터가 전국에 몇백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유명하잖아요. 그 알바. 광고로도 많이 떠요. 그러니까 한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목돈이 필요할 때 양한 쿠팡 한번 뛰면은 얻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그렇게 해서 전국에 로켓 배송을 전파를 하고 있고. 아, 근데 네. 저도 좀 약간 신기한 게 네. 로켓 배송이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혁신이었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안 하고 쿠팡만 하니까. 그쵸. 오늘 시키면 내일 새벽에 갖다 주니까. 그래서 쿠팡이 확 치고 나간 거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제 경쟁사들도 다들 새벽 배송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8, 19년 그때부터 코로나 지나고 24년도까지 사이에 쿠팡과 경쟁사들 간의 그 간격이 더 벌어진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쿠팡이?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하나 생각나는 거는 쿠팡 자체 PB 상품 이 기억이 나는데 곰곰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이 엄청 벌크로 많이 주는데 되게 품질 괜찮고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어가지고 약간 그거에 대한 파급력이 엄청 컸던 것도 같고요. 그리고 그 새벽 배송하는 물품 중에서 이제 쿠팡 프레시 네. 그 특유의 박스에 이제 담겨져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것도 은근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새벽에 갖다 준다라는 명목하에. 아,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쿠팡에서 PP 상품으로 파는 마스크가 엄청 그때 유명했던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많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로켓 와우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마스크는 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친구에게 얻어 타가지고 막 주문을 하거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쿠팡이 그런 뭔가 생활용품들, 생활 밀착형 물품들을 되게 구색을 잘 갖췄는데 가격도 그렇고 그게 로켓 배송과 로켓 와우라는 멤버십하고 시너지가 좀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는 문방구가 없다면서요. 쿠팡이 문방구라던데? 맞아요. 다음날 준비물 있으면 연필 하나, 색연필 하나 더 쿠팡으로 시킨대요. 아, 맞네요. 근데 굳이 문방구가 필요가 없구나. 이제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던 세대는 저희가 끝인 걸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쿠팡에게 제기되고 있는 물음은 과연 국내에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있는데요. 근데 이는 아마존이랑 많이 비교가 되면서 아직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아마존이 미국 전체 소매 시장에서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쿠팡은 4.4%에 그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직 미국에서 아마존 같은 위치에 도달하진 않았다 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은 아마존은 한 40%고 쿠팡은 20% 내외래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더 높일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흐름이 있는데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는 규제가 좀 심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거나 하면은 이게 조금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리스크네요. 그쵸. 쏙 하나 생각나네요. 아, 갑자기 한순간은. 저는 사실 쿠팡 하면은 한번 로켓 와우 멤버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로켓 와우 멤버십이 찾아보니까 18년도 10월에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출시는 그때인데 이제 19년도 6월까지 무료 체험 명목으로 다 무료로 쓰게 8, 9개월 동안 만들어버린 건데 저는 이 전략 굉장히 똑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들고 싶었던 거고 그 전략이 정말 잘 먹힌 거잖아요. 너네 이거 한번 경험하면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갈걸? 이거를 너무 잘 만든 그런 거고요. 로켓 와우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품목 또한 많이 늘어났어요. 무료 배송뿐만이 아니라 뭐 로켓 직구 여기도 이제 무료 배송을 해주는데 직구까지 무료를 해준다는 것은 꽤나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야기 나왔던 로켓 프레시 있고 네.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쿠팡이 물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쿠팡 플레이도 있고 맞아요. 쿠팡 이츠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틀어가지고 이제 월 이전에는 4,900원 정도였는데 7,900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포더블 하지 않냐라는 계산으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 최근에 럭셔리 패션 플랫폼 인수했잖아요. 아, 맞아요. 파페치. 맞아요. 버티 컬러도 이제 뻗어나가겠다는. 그쵸. 그리고 쿠팡 플레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중계권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사가지고 생각보다 쿠팡 플레이 보면서 중계 보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근데 이거 좀 딴소리긴 한데 네. 쿠팡의 UI가 썩 그렇게 세련되거나 팬시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근데 쿠팡이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약간 지향점인가? 선순위에서 떨어지나? 진짜 못해서 안 하는 거는 절대 아닐 텐데 맞아요. 그런 뭔가 수려하지 않은 UI에서 오는 브랜딩이 또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왠지 약간 쿠팡에 갑자기 너무 고급진 UI를 만든다? 이러면은 그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약간 최저가처럼 안 보이려나?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네이버도 그런가? 그랬던 네이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네이버는 좀 깔끔한데? 사실 약간 당근처럼만 돼도 깔끔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덕지덕지의 느낌 조금 있고 전단지의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의도되었고 의도된 건가? 어느 정도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저는 이게 의도된 걸지 아니면 리소스를 분배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밀린 된 건지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룰 컬리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사실 시커머스예요. 극강의 가성비로 알리테무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중국 이커머스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관심을 돌리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중국 내수 시장이 침체가 돼서 그 내부에서 뭔가 이익을 더 얻기에는 한계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좀 더 많이 팔려고 하는 셀러들이 많았고 그 와중에 저희나 아니면 다른 주변국들이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각해지면서 물가 관리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잘 맞춰가지고 중국 쇼핑 앱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실제로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막 몇 초 동안 누적 거래액이 이만큼 몇 억이다, 막 몇 조다, 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던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최근에 그 누적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금액 자체가 떨어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더 이상 그렇게 할인을 해도 사주지 않는다. 중국 내수 시장도 한계에 부딪혔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변국들한테 눈을 돌리게 된 건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2019년에 중국 온라인 직접 구매액이 5,081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3조 3천억 원으로 바뀌어가지고 4년 만에 한 6.5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해요. 3조 3천억 위안이에요? 아니요. 원이요. 너무 적은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의 중국 온라인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된 거여가지고 한 6.5배 정도 성장을 했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중국 쇼핑 앱들이 싼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전자상거래 통관을 거쳐서 물품이 오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통관은 하나의 컨테이너에 하나의 상품이 담겨가지고 그 상품에 대한 세율을 이렇게 매길 수 있는데 지금 전자상거래 통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엄청 다양한 상품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가격 이하 상품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통관을 거치게 되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아예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된 공산품들이 들어오면서
아예 그냥 정식적인 통관을 거친 것보다 전자상거래로 개인이 사는 게 훨씬 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도의 허점이네요. 그쵸? 그러면 거의 중국 현지가로 사는 맞아요. 그런 수준까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상품 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리는 만무하고 가품이나 위조품 통관도 막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알리테무가 엄청 싸게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다. 라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 실제로 여기 기사 하나 보면 뭐 인천국제항공사에 따르면은 한국과 중국 간 복합 운송 물동량이 전년 대비해서 43%가 올랐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화물의 출발지는 99% 이상이 중국 직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를 보니까 요즘 진짜 붐인 것 같아요. 저 MAU 보고 좀 놀랐어요. 아, 맞아요. MAU 보면은 지금 1등은 쿠팡이거든요. 2024년 4월 기준 MAU는 1위가 3,086만 명이 쿠팡이고 887만 명이 알리고 829만 명이 테무예요. 800만에 넘었어. 써보셨어요, 두 분? 알리테무? 저는 안 써봤어요. 저는 테무 써봤어요. 저도 안 써봤거든요. 어때요, 테무? 테무 일단 상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요.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문화 중에 팔찌 만들어서 나와주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 팔찌나 부자재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싸니까 팬들이 다 공유하는 정보가 그거는 무조건 테무에서 사라 해서 들어갔더니 한국에서 한 4, 5만 원 정도 써야지 살 거를 13,000원 안으로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샀고 제가 테무 구매할 때 13,000원을 맞췄던 이유가 13,000원까지를 사야지 무료예요. 무료라는 게 13,000원 이상이에요? 13,000원 이하예요? 이상. 이상. 네, 이상 구매를 해야지 배송비가 무료. 아, 거기에 정책으로요? 네네네네. 약간 로켓프레시랑 비슷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생각해보니까 저도 구매 한 번 했었어요. 저는 제 핸드폰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이폰에 액정이 깨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새 보니까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셀프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던 와중에 한국에서 그 액정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리익스프레스 검색하니까 와 저렴하다. 이 정도면은 그냥 2개, 3개 사서 DIY 가능. 네, DIY로 그러니까 하나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거 다시 주문할 정도까지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일단은 하나를 주문을 했고 고쳤는데 대성공을 했어요. 오. 그래서 스스로 액정 가는 사람이 아주 그런 뭔가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가격 면에서 우위가 있으니까 막 상하지 않는 그런 공산품들은 살만하다. 네,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그 뭐 때문에 먼저 알게 됐냐면 쿠팡에서 구매를 할 때 쿠팡 TV라고 인터넷에 돌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쿠팡에서 뭔가 사고 싶은 물품이 있을 때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알리 검색을 해라 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쿠팡에서 사는 물품이 사실상 알리에서 파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게 훨씬 싸다 라는 쿠팡 팁으로 알리를 알게 됐어요. 가격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네. 이거 어쨌든 직구니까 네, 배송에 좀 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배송 좀 빨라졌나요? 아니면 여전히 한 2주 걸리나요? 많이 빨라졌어요. 저는 테무에서 구매했을 때 그래도 한 일주일은 더 걸렸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0일 안에 왔던 것 같거든요. 뭔가 그 부분도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나 보네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리는 아예 한국에 물류센터를 확보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만들 예정이고 그 물류센터는 국내 통관 검문소 근처에 위치시켜가지고 그런 통관 절차도 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배송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국 시장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한국산 상품 채널 K-베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K-베뉴에서 주고 있는 혜택이 뭐냐? 한국 셀러들한테 수수료를 안 받고 있어요, 지금. K-베뉴 그럼 역직구 개념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역직구 개념으로 한국 브랜드를 입점시켜가지고 중국에 파는 거예요? 네네, 중국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다른 플랫폼들은 당연히 입점할 때 수수료나 이런 걸 내는데 그걸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엄청 인기를 얻고 있고 저는 여기서 또 재밌었던 게 CJ 제일제당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CJ 제일제당이 쿠팡이랑 사실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에서 햇반 빠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그 사태 때문이었는데 알리가 K-베뉴에서 냉큼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계속 지속 가능한 정책은 아니어가지고 국내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입점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면은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고 알리는 이렇게 한국에 특화된 서비스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테무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직구 중개 사업에만 매진을 하고 있는데 테무가 조금 신기한 거는 가격 결정권이 테무한테 있어요. 입점 업체한테 아예 물건 가격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려면은 너네 이 가격으로 팔아라 라고 되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신기하긴 하고 아예 박리담의 정책으로 가가지고 많이 팔리면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 기업한테도 먹힐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당장 쿠팡이 CJ 제일제당이랑 맞아요. 싸웠던 거 생각하면은 네. 안 먹힐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러한 흐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시커머스 플랫폼과 그리고 쿠팡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이커머스 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뾰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배송되는 시간. 그거를 쿠팡은 되게 뾰족하게 만들었고 아니면 물품의 가격. 이제 시커머스들이 그쪽으로 뾰족하게 만들었고 아니면 물품의 뭐 품질이나 신뢰도 이쪽일 수도 있고 물품의 다양성 아니면은 이제 내부에서 주는 뭐 콘텐츠들 기획전을 구성을 한다거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CS 이런 것까지 고려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러한 뭔가 여러 가지 전략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선순위를 꼽자면은 방금 이야기한 시간, 가격, 품질 이렇게일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세 개를 전부 다 가진다는 거는 약간 타노스가 스톤 모으는 그 험난한 여정 겪었듯이 현실적으로는 정말 독점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몰루님이 이야기하셨던 플랫폼들에서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쿠팡 먼저 얘기해볼까요? 쿠팡은 품질을 포기했죠. 품질을 포기했나요? 어느 면에서요? 쿠팡에 있는 물건들이 엄청 하이 퀄리티다라는 인식이 저는 없거든요. 괜찮은 가격으로 빠르고 쉽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보통 쿠팡에서 찾는 것 같아요. 약간 다이소의 느낌과 비슷할까요? 다이소처럼 엄청 가성비 느낌은 또 아닌데. 그쵸. 쿠팡이 다이소보다는 비싸긴 한데. 응. 뭐라 해야 되지? 만물성? 다이소보다 더 만물싸. 만물성? 온라인 만물성? 저는 그래서 그 물건의 품질보다도 가격 면에서도 약간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쿠팡이 무조건 싸다, 무조건 저렴하다 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시커머스 따지지 않고 그냥 한국 이커머스에서만 따지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뭐 쿠팡에서 검색한 뒤에 네이버에서 한 번 더 검색을 해봐요. 네이버는 아무래도 직접 운영하는 셀러 분들이 만드는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거기서 사면 조금 더 저렴한 경우도 가끔씩 있고 해서요. 맞아요. 심지어 네이버에서 배송비 붙여도 쿠팡보다 싼 경우도 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품질 면보다도 가격 면에서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배송 시간은 빠르죠. 그쵸.
그 점을 이제 쿠팡은 너무 머리를 잘 썼고요.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그리고 가격 면에서 하나의 또 리스크가 있는 게 이제 요금제가 인상이 됐잖아요. 최근에 4,990원이었다가 이제 7,990원으로 상승을 했는데 저 해지했습니다. 여기 해지하신 분이 있군요. 제가 4,900원일 때 로켓아웃 진짜 잘 썼거든요. 거의 한 2년 쓴 것 같은데 7,990원 되고 나서 이건 조금 선 넘었다. 그러고 안 쓰고 근데 또 그 로켓와우 구독을 안 해도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무료 배송이 돼요. 아, 맞아요. 4만 원이었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내가 환불을 안 하는 그 불편함만 좀 감수를 하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해지를 했답니다. 저도 해지했답니다. 우리 약간 좀 짠돌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머리를 만져. 내가 이 돈을 계속 내야 하는가. 5,000원에서 8,000원 된다는 게 조금 끼는 커요. 맞아요. 사실 이거를 또 4,990원에서 7,990원이 됐다라고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4,000원에서 8,000원 2배가 됐네? 라고 인식이 더 돼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구독자 많이 안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그 쿠팡이 주는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그 정도를 지불할 용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못 돌아간다 전략. 네, 통하지 않나. 그렇군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빠질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빨리빨리요 민족. 쿠팡은 그래서 네, 배송 시간이 빠르다라는 점이 가장 이점이고. 근데 그 쿠팡이 가격이 저렴한 특정 카테고리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플은 맞아요. 사는 게 제일 쌀걸요? 맞아요. 거기 상시적으로 한 7%씩 할인 때려가지고 네. 그래서 저 핸드폰 맨날 거기서 샀던 것 같아요. 응. 쿠팡에서. 그래서 약간 그런 좀 큼직큼직한 덩어리들에서 약간 가격도 좀 확실하게 장점을 주니까 저는 쿠팡이 막 엄청 비싸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리테무와 비교를 하면 그러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알리테무 이런 시커머스의 특장점이라 하면은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뭐 아까 몰름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특정 금액을 맞추면은 이제 배송비까지도 무료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가격 면에서 압도적으로 저렴하지만 품질에 대해서는 쿠팡보다도 더 못 믿어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테무깡, 알리깡 하면서 물건 왕창 사가지고 하나씩 뜯어보는 하월 콘텐츠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품질이 항상 믿음직스럽지 않으니까 일정 퀄리티를 맞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식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품질이 낮더라도 가격으로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구매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송시간 면에서도 보자면은 직구의 개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켓 와우 쿠팡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비해서는 느리다라고 느끼는 게 좀 큰 것 같기는 합니다. 장 느리죠. 그래도 통관을 거쳐야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쿠팡은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높아지는 와우 회원가에 고민하는 사용자 여기 두 분 탈주하셨습니다. 그렇고 알리테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의 퀄리티를 포기하되 가격 면으로서 압살을 해버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 서베이에서 24년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리포트로서 만들었는데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는 생활용품하고 식료품 쪽 구매를 하고요. 알리에서는 사무, 문구, 취미용품을 구매하고 테무에서는 패션 제품을 구매를 한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테무가 패션이구나. 테무 뭐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옷이랑 그런 장신구들 진짜 싸가지고. 실제로 침착맨도 테무에서 옷 사가지고 입는 콘텐츠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너 발굴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어메이징한 옷들 많고 내 평생 보지 못할 그런 형태의 옷. 맞아요. 저 그것도 봤는데 무슨 가방을 샀는데
DIY인 거예요. 가방이요? 네.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바느질 해야 돼요? 무슨 구슬이랑 실이 왔다. 이것 또한 컨텐츠네요. 럭키비키 컨텐츠라고 생각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뭔가 쿠팡과 시커머스가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작은 회사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네, 이것저것 스타트업들을 좀 바라봤는데요. 크게 제가 찾아본 바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뾰족한 버티컬 시장을 파가지고 그 부분에 1등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일단 리텐션을 끌어올리고서 그 다음에 구매를 유도하는 되게 특이한 방향성인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버티컬 시장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먼저 떠올라지는 것은 식료품 시장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마켓 컬리가 있을 것 같은데, 컬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이제 올해 2월 오픈 서베이에서 진행한 뭐 식료품 구매 시 온라인몰 선호도 조사 결과 쪽을 살펴봤는데, 컬리는 약간 상품 품질과 다양성, 차별성을 나타내는 이런 구색 항목에서 쿠팡이나 이마트몰 아니면 네이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품 자체에 대한 품질을 위로 올려서 하나의 버티컬 커머스 쪽을 먹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컬리에서만 제공하는 PB 상품이나 아니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컬리 쪽이 밀키트 쪽을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유명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혹시 컬리 이용해 보셨나요? 저희 가족이 컬리 충성 고객이에요. 로열이시군요. 매일 그 컬리 박스가 있어요. 본가에 가면. 오. 그리고 컬리 언니 제품들 우유나 몇 가지 약간 HMR들도 주로 먹는 거 있고, 그런 거를 꾸준히 시켜 먹는 상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왜 계속 쓰는지. 근데 뭔가 약간 한번 그렇게 선택하면 잘 안 옮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네네. 우리 부모님 같은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그래도 컬리에 정착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쿠폰 줄 때마다 써요. 아, 이게 컬리가 좀 신기한 포인트가 오래 안 쓰면 엄청 좋은 쿠폰을 막 뿌리거든요. 뭐 갑자기 12,000원 할인 이런 식으로 주니까 그때만 좀 쓰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럼 또 달려가줘야죠. 12,000원이란 말. 맞아요. 그리고 컬리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브랜딩이나 홈페이지 UI, UX가 되게 수려해요. 되게 고급진 느낌? 그러니까 컬리가 일부러 보라색을 쓴 이유도 그런 고급진 느낌을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광고 모델도 전지현 씨 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때도 되게 화제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뭔가 고급진 느낌을 주면서 가격 항목에서는 또 저렴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또 비싸죠. 확실히 비싸다는 비쌉니다. 느끼는 합니다.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선호도 조사에서도 가격 항목으로 비교를 했을 때 네이버가 72점, 쿠팡이 64점, 그리고 컬리가 62점으로 컬리가 제일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는 뭐 시켜 먹어요. 자취생에게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컬리 조사하면서 조금 신기했던 게, 컬리도 컬리 멤버스라는 얘네만의 멤버십이 존재하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여기 요금제가 두 개가 있어요.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코어 요금제와 플러스 요금제. 코어 요금제는 2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인 쿠폰을 31장을 매달줘요. 조금씩 자주 사는 사람들은 이 요금제 써라 이런 거고, 플러스 요금제는 20만 원 이상 구매 시 3만 원 할인 쿠폰, 아니면 5만 원 이상 구매 시 9천 원 할인 쿠폰, 이런 식으로 쿠폰의 레인지를 다양하게 주는, 대량으로 장보기 좋아하는 고객들을 위한 옵션,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월 이용료가 되게 저렴해요. 1,900원? 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가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면 약간 가볍게 할 만하네요, 구독을. 근데 2,000원을 즉시 적립금으로 돌려받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무료인 거죠. 컬리가 이 컬리 멤버스에 약간 상환을 벌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컬리 비싸 이 이미지를 최대한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컬리는 어쨌든 가격대 자체가 높으니까 구매를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야 수익이 나는
그래서 이제 이 멤버십을 그 자체를 수익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구매 리텐션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닐까? 맞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배송비가 이제 3,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들을 아예 다 완전 무료로서 보여지게 함으로써 프리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을 챙긴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버티컬 플랫폼들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관리가 쉽지 않다는 소리가 들려온 지 꽤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신선식품 시장이 경쟁이 워낙 치열한 곳이기도 하고 계속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오죠. 뭐 이것도 벌써 몇 년 되긴 했는데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거기는 오프라인 기반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되게 잘 커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유사한 타겟을 대상으로 맞아요. 그리고 와식님 말씀하신 대로 쿠팡도 지금도 이미 로켓프레시 하고 있지만 아직 로켓프레시를 이용하는 이용자 비중이 높진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사실 쿠팡 입장에서는 또 그 뾰족한 버티컬을 가져오기 위해서 되게 UI, UX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쿠팡만의 UI와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버티컬 플랫폼이 잘 나가는 이유 중에서 가져오지 못할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맞네요. 그것도 맞네요. 만드느냐도 이제 쿠팡의 하나의 숙제? 버티컬이 괜히 버티컬이 아니니까. 얘네들도 살기 위해서 뾰족하게 만들 건데 그 얘기하면서 딱 생각난 게 이제 전자기기 시장에서 다나와 다들 아시나요? 알죠, 알죠. 알죠. 다나와 같은 경우도 사실 전자기기 시장이면 쿠팡이 가져올 법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는 다나와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뭐랄까요? UI 그리고 사용자 경험, UX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옮겨오려면은 그게 더 리소스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다나와는 아예 약간 사업 모델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아닌가? 거기는 저희 여행으로 비유하면 스카이 스캐너 같은 데니까 모아서 보여주는 거고 다나와에 등록된 셀러가 다나와를 통해서 구매가 발생했을 때 수수료를 내나요? 다나와한테? 그걸 모르겠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뭔가 광고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모델일 것 같아서 사업 모델에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모델의 차이가 네 그것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버티컬 시장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 리텐션 끌어올린 뒤 구매를 유도한다라는 되게 특이한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걸맞는 데가 오레이즈. 여기는 앞서 얘기한 것들과 직접 비교하기에 규모는 아직 많이 작지만 재밌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죠. 오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게이미파이케이션을 통해서 유저들을 아예 락인을 시켜버리고 거기에서 계속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레이즈의 약간 효자 게이미파이케이션이라 하면은 이제 올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팝 같은 경우에는 야채를 다 키우면은 자기 집으로 배송이 온다라는 그런 되게 재밌는 개념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죠. 물을 어떻게 얻느냐, 비료를 어떻게 얻느냐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빼오기 시작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클릭을 해야 돼요. 리텐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료는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느냐. 이 특정 섹터를 40초 이상 보기 아니면은 물건 하나 이상 구매하기 이런 식의 뭔가 조건을 걸어서 비료를 하나씩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면서 나는 양파 당근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재미로 시작을 했지만 키우면서 계속 보게 되는 자사의 광고로 인해서 그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라는 되게 특이한 작전이죠. 아까 와식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어플 봤는데 농장 타이쿤에다가 그거를 현실 세계랑 약간 결합한 느낌? 되게 신기했어요.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팜 이외에도 저희 한때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수박 게임 아시나요? 아, 알죠. 알아요. 이렇게 뭐 딸기가 모이면 포도가 되고 이런 게임 있는데 그런 게임도 안에 내장시키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올툰 맞아요. 네. 만화도 해서 이제 만화 사업도 진출했고 뭐 이외로 또 막 드라마 이쪽 웹드라마 쪽도 건드린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 보면은 사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앱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사의 광고를 끼워 넣음으로써 그것을 구매로서까지 유도를 시키는 그런 재밌는 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처음에 이런 게이미피케이션과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통해서 플랫폼의 리텐션을 높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구매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돈 어떻게 벌지? 약간 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체리 피커들이 많아지면 네. 많아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요. 근데 아식님이 보여주신 올팜의 구조를 보고 약간 이해가 됐어요. 와. 이게 이 게임을 좀 좋아하게 빠지게 만들면 충분히 과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심어놓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 올웨이즈가 가격이 막 비싸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까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뭐 신선식품 이런 쪽은 중간에 유통 과정을 최대한 배제를 시킴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상승시킨다라는 것이 올웨이즈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생산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택배 배송을 하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가격 면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는데 게임하다가 가격 봤는데 나쁘지 않아 하면은 사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은 이렇게 이 쿠팡과 테무 알리가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런 조그마한 스타트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커머스도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물류센터 확보가 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는. 그래서 뭐 알리도 보면은 통관센터 근처에 물류센터를 해가지고 최대한 자기 통관을 빠르게 하고 배송 시간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쿠팡도 시커머스가 등장하니까 아 그럼 난 더 늘려서 이제 100% 다 전국 로켓 배송 커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이커머스도 부동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물류센터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 그러게요. 이게 지금에야 많이 사용되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뭔가 유통량이 변화가 크면은 어떻게 유지할지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긴 해요. 친구들은 무조건 이 시장을 독과점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드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야지 수지 차선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뭔가 저희 예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커머스 시장 얘기할 때는 항상 정말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정리되어가는 모양새라 그것도 좀 흥미롭긴 하고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네요. 그렇죠. 저희 저번 화 때 이야기했던 그 사태로 인해서 조금씩 힘을 못 쓰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사라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 앞으로 되게 많이 기대되고 어떤 식으로 다들 풀어나갈지 계속 바라보고 싶은 재밌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줄까요? 네.